10월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오후 KBS 뉴스구에 출연해 이날 개정한 한미 미사일 지침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중이고 잠수함 능력 계속 펴나가는 것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차장은 SLBM 기술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국내에서는 원자력 잠수함과 함께 SLBM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들 중에 원자력 잠수함이 기본 연구 단계인 것과 비교해 한국형 SLBM은 올해 안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KSLBM과 함께 급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에 대해 잠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북극성 -1호 발사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고 한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한국형 KSLBM 사거리는 800km? 북한이 지난 2017년에 북극성 1호 SLBM 시험 발사에 이어 네 번째 핵실험까지 성공하자 한국도 언론을 통해 2017년 7월에 해군 참모총장이 장보고 3급 잠수함을 위해 한국형 SLBM 개발을 시작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국방부가 국내 언론을 통해 한국형 SLBM 개발 사실이 짤막하게 공개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군 관계자들은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하면서 상당히 긴장된 상태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특히나 중국이 이렇다 할 정치적 반대 의견을 발표하지 않아서 크게 안도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현무 -2A 발사 장면입니다. 현무는 -2는 한국의 2000년대 초반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여줍니다. 즉, 오래된 기술입니다. 현무 -2B를 기반으로 개발했다? 한국형 KSLBM 사업이 공개되었을 당시 관계자들은 현무 -2B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SLBM이 개발될 것이라고 짤막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즉, 사거리 500km급의 탄두 중량 500kg급을 개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당시 일반에 공개되었던 가장 무수한 탄도미사일이 현무 -2B였기에 그냥 편의상 사용된 것에 불과한 용어라고 합니다. 즉, 별다른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KSLBM은 구조와 중량, 사용재료, 고체 로켓 모터 특성, 항법 장비 전체에서 현무 -2B와는 완전히 다른 모델입니다. 만약 KSLBM이 현무 -2C가 외부에 공개된 2018년 이후에 공개되었더라면 관계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현무 -2C를 위아래로 압축시킨 모델이라고요. 실제로 KSLBM은 항법 기술이나 동체 구조 기술 면에서 동시대 가장 발전된 현무 -2C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가장 합리적이겠죠. 현무 -2C의 발사 및 착탄 장면입니다. 한국형 SLBM은 그 시기상 당연히 현무 -2C 기술을 활용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협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한국형 SLBM 사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한국은 지난 2012년에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하면서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 500kg급 개발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3차 미사일 협정 개정을 통하여 사거리 800km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탄두 중량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2020년 3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 2톤급의 현무 -4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2017년 9월에 한미 미사일 협정이 개정된 이후 무려 2년 6개월 만에 탄두 중량 2톤급의 현무 -4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대식 탄도미사일 개발하는 데는 최소 5년 이상, 통상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은 한미 미사일 협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보다는 한미 미사일 협정의 개정을 사전에 예측하면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수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KSLBM은 어떠할까요?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SLBM 탑재를 공식 결정해 이를 장보고 3급 설계팀에 통보한 시기가 대략 2013년이었다고 합니다. 즉 2012년에 한미 미사일 협정이 개정된 상태였으므로 한국형 SLBM은 별다른 문제 없이 사거리 800km와 500kg급 탄두 중량 확보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한국은 언제나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을 예측하면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고려할 경우 KSLBM은 사거리 800km급의 탄도 중량 1톤급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미사일 전문가들은 차마 모든 것을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한국의 고체 로켓 기술은 미국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며 서유럽이나 러시아보다 우수한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술력 면에서 북한과 비교해 최소 10년 이상의 기술 우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SLBM은 대북용이 아니다? 한국의 KSLBM은 현실적으로 대북용보다는 주변의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수단에 보다 가깝습니다. 관계자들은 향후 중국과 일본의 위협이 보다 강화되면 정보고 3급의 KSLBM 대신에 초음속 잠대함 미사일이나 KSLBM의 탄도로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가 탑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KSLBM을 활용하면 부스트 글라이드 급초음속 무기를 효과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데다 한국은 2023년까지 부스트 글라이드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산 안창황 시운전 장면입니다. 현재 테스트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킬체인용이 아니다? 한국 해군은 한국형 SLBM 개발 사업을 공개하면서 장보고 3급 잠수함에 탑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나 SLBM 잠수함 건선거를 노리는 킬체인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잠수함에 굳이 SLBM을 탑재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과 가까운 해역에서 발사할 수 있으므로 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데다 북한의 선제 타격에도 안전하다는 부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아마추어에게나 통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잠수함은 전파가 차단되는 수중에서 작전하므로 실시간 작전 통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SLBM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저수심까지 부상하고 잠수함을 안정화시키는 데까지 최소 10분 이상이 필요합니다.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탐지되면 20분 이내에 선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타격한다는 킬체인 작전용으론 전혀 적합한 모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보고 3급의 SLBM이 탑재된 것은 북한이 가진 것은 한국도 가져야 한다는 군사적 견제 심리와 함께 주변국의 대응이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높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탑재가 곤란했던 KSLBM을 북한 견제라는 정당성을 활용해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한국에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북한이 엉뚱하게 도움을 제공한 부분이었습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가 방출되는 장면입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는 통상적인 탄도미사일 부스트를 이용해 고도와 속도를 확보합니다. 한국형 부스트 글라이드 탑재? 한국형 SLBM은 그 개발 목적이 주변국 견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SLBM에는 일반적인 탄도 대신에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요격 회피형 유도무기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10일 대한민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급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적 항의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2018년부터 마하 5 이상의 지상 발사형 급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공식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중연소 MZ 방식을 사용 중인 급초음속 무기 개발 사업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한다는 것이 바로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무기 체계이므로 이를 잠시 소개해봅니다. 미국 육군이 2023년에 배치할 예정인 LRHW 부스트 글라이드 탄도입니다. 부스트 글라이드란? 부스트 글라이드형 무기 체계를 설명하면 탄도미사일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한 모델로서 상승 단계에서는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처럼 고체 로켓 부스터를 활용해 100km 정도의 고도와 마하 10 수준의 속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은 최대 고도까지 상승한 이후 그냥 포물선을 그리며 하강하지만 부스트 글라이드는 제도립체가 고체 로켓에서 분리된 이후에 아래로 향하며 낙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제도립체가 60km 정도의 고도에서 바람각을 형성하도록 몸체를 세운 이후 마하 5 이상의 급초음속 비행 시에 발생하는 충격파를 활용해 대기권 상층부에서 미끄러지듯 튕겨오르게 됩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체계는 이 과정을 마치 서핑보드나 물수제비처럼 반복하며 표적을 향해 비행하며 표적 인근에서 고속으로 낙하돌입하는 방식으로 비행하게 됩니다. 즉 부스트 글라이드는 별도의 추진체계가 없이 무동력 글라이더처럼 활강하므로 급초음속 글라이더로 호칭되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의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인 중국의 DF-17입니다. 부스트 글라이드형 무기는
중국이 이미 DF-17을 실전 배치했으며 미국도 2023년에 MBN-192 포싱 3LRHW 배치를 발표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기술적 정비력이 낮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2026년까지 지상 공격형을 2028년까지 대함 공격이 가능한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 극초음속 무기 개발 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의 장점은 주요 강대국들은 최근 배치가 시작되고 있는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 체계들을 탄도미사일 이상의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 이유는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발사 지점과 표적 지점을 잇는 최단 거리를 포물선 비행을 통해 접근합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이 궤도 정점을 지나 낙하하기 시작할 때 미사일의 속도와 고도, 방위를 추산하면 비행 경로와 최종 낙하 지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요격 준비가 가능합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의 비행 패턴을 보여줍니다. 고체 부스터로 운반된 이후 중간 과정에서는 낮은 저고도를 활공해 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 체계는 초기 상승 단계에서 일반 탄도미사일처럼 이륙합니다. 하지만 100km 정도까지 일단 상승한 이후 곧바로 급속 하강을 수행하면서 대기권 상층부를 따라 미끄러지듯 초고속으로 활공 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동급의 로켓 부스터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에 비교해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는 그 사거리가 50에서 100%가량 증가하며 탄도미사일과 같은 방식으론 중간 추적과 낙하 지점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스트 글라이더 무기 체계는 재도립용 글라이더의 공력 제어용 날개를 장착해 어느 정도 완만한 선회 혹은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해 낙하 경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함은 물론 위치가 확인된 적의 지대공 무기 체계의 요격 영역을 우회 비행할 수 있습니다. 현무-2C와 같은 최신 탄도미사일은 측추력기를 장착해 종말 유도 단계에서 어느 정도 회피 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비교해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는 공력 제어를 활용해 종말 유도 단계에서 최신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복잡한 회피 기동이 가능함은 물론 높은 자세 제어력을 이용해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 수상 전투함을 충분히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성능에서 탄도미사일을 뛰어넘는 최고의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800km급 탄도탄으로 발사할 경우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는 활공 비행을 통해 그 사거리를 1500km 수준까지 쉽사리 늘릴 수 있습니다. 굳이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사거리 1500km급 탄도미사일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가공할 만한 위력. 한국형 부스트 글라이드 체계가 2023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이어서 추가 개발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현무-2C나 현무-4 한국형 KSLBM 등에 탑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장보고 3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는 현실적으로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베이징은 서해에서 겨우 100km 떨어져 있고 일본 도쿄도 동해에서 겨우 200km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보고 3급이 적대국 해안선까지 접근하진 않겠지만 우수한 정숙성을 고려하면 양국 수도에서 500km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해